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6월달 중고차 아카데미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안 반가운 느낌. 지금 졸릴 시간이죠. 딱 한 소금 자기 딱 찍은 시간. 여전히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밥을 먹고 나면 저기 때문에 졸려요. 아니, 나이 먹어서 그래요. 나이 먹어서 그렇더라고요. 나만 뭐 병난 줄 알았어. 그럼 30분 살짝 어떻게 새우잠을 자든지 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대가지고 졸다 깨면 그렇게 좋아요. 자, 오늘 중고차 아카데미는 특별한 손님들을 좀 여러분 모셨습니다. 매번 특별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로는 중고차 판소리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퍼졌나 그거를 역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경기에 또는 덕산에 거기들이 가졌으면 연계다리 조금 엿드리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못 가고 못했죠. 우리 최선달 결성 최선달 최예훈 판소리 발생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판소리 발생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소리 발생기의 판소리는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 3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연구 시대. 그 소리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소리와 그 형식이나 발성이나 뭐 이런 음악들도 연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예훈 선생이 최초의 판소리 광대로 일단 지목이 됐으니까 그 시절 1750년경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지금과 같은 판소리를 불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유진한 춘향가에 보면 탈용조 사설을 본인이 춘향가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용조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판소리 장단하고도 조금 다르고 오히려 작가 이후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가사가 작가로 좀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작가라는 게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 재미있고 통속화되고 또 이야기를 곁들인 이런 가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사 안에도 이제 모시기 타령 뭐 이런 유의 노래들이 늘어나던 추세여서 거기에 얹어서 부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타령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돈 타령한다, 뭐, 어쩐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랬는데 뭐 자꾸 뭐 이렇게 쫄라대고 그러면 야 돈 타면 좀 그만해 돈 좀 줘 돈 좀 줘 그러고 그죠? 그래서 뭘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면 타령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 타령이라는 것이 음악적으로는 어떤 하나의 장르 이렇게 성악 장르 중에 하나의 장르 이렇게 볼 수 있죠. 판소리는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 판소리는 타령하고 부르지 않고 판소리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 용어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도 재미있는 얘기겠지만 그 내용과 형식도 그런 식으로 많은 변모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어요. 지금 최선달 결성의 최선달이 최초의 명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했던 소리는 그래서 어떻게 불렸을지는 지금 생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상상하기.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고증하기는 어렵지만 결성 농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결성 농요 마지막 이제 만물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일반적인 민요나 농요와 굉장히 다른 굉장히 좀 고풍격 소리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이거는 뭐랄까 약간 정학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최선달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소리다 이렇게 전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그 만물 소리는 전 처음 들었을 때는 농사꾼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가곡풍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정대하고 엄숙하고 아주 그런 느낌을 그윽하고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매우 긴 호흡으로 정대하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 막 가곡은 아니지만 가곡을 듣듯이 그런 느낌처럼 들려서 이 소리는 정말 어디서 특별히 제작을 했던지 아니면 매력이 있는 소리겠구나. 그 반매당하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첫 순서에 올해 4월달에 그 최선달의 후예들이 와가지고 직접 시연도 하고 재원도 하셨거든요. 그 8대손, 9대손들이 현장에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농요를 직접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진짜로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참 끝내주는 테너들이에요. 파바리토 인자거든요. 만차장 에휴, 목소리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디 멋져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은 연계달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중고세 판소리를 처음 법제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계달과 김성옥 두 분이 칭하는데 그 중에 김성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김성옥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조선 참극사에는 중고제의 시조로 두 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연계달이고 한 명은 김성옥입니다. 근데 연계달은 지금 판소리에도 연계달제 속 욕하는 데는 같은 그런 대목이 번역으로 좀 남아있긴 한데요. 김성옥은 30대에 요절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아들 김정근 그리고 그 손자 김창용 이제 근대까지 가문소리가 이어졌는데 그 가문소리의 가장 그 위에 있는 그 시족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성옥 가문이 그 중고제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금강 권역에서 논산 강경이라든지 서천 부여 또는 뭐 공주 이런 쪽에서 크게 활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강경의 김성옥 이렇게 부르는데요. 강경 어느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분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네, 이제 김성옥이 태어난 곳을 강경의 옥녀봉이라고 하는 나지막한 산인데요. 그 옥녀봉 근처에서 태어났다. 저희가 실제 답사를 가보면 그 옥녀봉에 올라가면 강경 포구가 한눈에 다 보이는 이런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그 산 위에 생가터가 있습니다. 네. 김성옥이 30대 요절했다고 하는데 김성옥의 생물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죠. 생물연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김성옥과 송흥록 그러니까 판소 종편제 시조라고 하는 송흥록이 천안 내부 지간이었기 때문에 송흥록보다는 나이가 그래도 좀 많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호적상 김창용, 김정근까지 호적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김정근의 그 생년이 1925년생 아니 아 네.
네, 맞습니다. 1825년생. 아유, 덥죠? 네, 덥습니다. 네. 1825년생으로 네, 호적상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요. 호적과 실제 생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튼 그 김창룡과 김정근의 호적이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김정근이 만약에 1825년에 태어났다면 34세 정도 요절을 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1795년경 태어나고 즈음으로 해서 태어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송응록 같은 경우도 지금 연도를 이렇게 고증해보면 1800년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살이나 한 5살 이내의 연백 차이 정도로 아마 천안 내부지간으로 근처 강경과 그 동포 거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송웅록은 어떤 인물이죠? 송록은 그 송록 아버지가 송첨지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 송첨지는 저희가 뭐 비가비광대 그 아주 오래전 그 인물로 지목된 권삼득의 수행 고수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송씨 집안에서는 권삼득의 그 수행 고수 겸 음악을 이렇게 하던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제 그 고수 겸 소리를 하셨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아들 송은록, 송병록 이렇게 형제가 또 판소리 명창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송첨지와 권삼득이 후에 운봉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송은록도 함께 그 거주지를 옮겨서 동편지의 터를 운봉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송웅록이 이제 동편제 시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참시다라고. 그 송웅록도 사실은 태어나서 살던 곳은 금강 그 강경에서 가까운 뭉포, 지금 이제 익산시 함해읍 뭉포. 그러니까 그 강경 여산 함열 여기가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같은 지역, 동네죠. 거의 같은 동네,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동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 포구 강경 나루에서 몽포 나루까지 100길로 하면 아마 5분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경과 이 몽포가 같은 100길로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포구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포구 지역에서 이렇게 음악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짐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그렇게 김영근 선생 나무에 네. 지리산연구소 김영근 선생님의 그 연구된 내용을 들어보면 뭉포라는 데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물산들, 조세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직결시켜가지고 금강을 건너는 중요한 포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뭉포가 옛날에 지금은 형편없지만 옛날에 굉장히 큰 시장의 역할 또는 집산지 역할을 했고 거기서 이제 건너는 곳이고 이제 이쪽 충청도 쪽에서 보면 강경포구가 이제 내륙항의 역할을 하면서 뭉포보다 훨씬 더 컸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금방 교수님 말씀처럼 뭉포에는 송문록 일가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강경에는 이제 김성옥 일가들이 살고 있었고 아마도 우리가 추적컨대는 두 가문 다 음악을 했던 집안이고 포구에서 그 음악 활동을 통해서 대외적인 포구에서 네. 그러니까 강경포든 이그 몽포든 그 지금 판소리를 하는 주체는 남자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송씨 집안의 그 딸이 그 김성옥 선생한테 시집을 가서 아마 좀 무업을 하지 않았겠나. 송씨 집안도 그 웅포 지역에서 용왕제 같은 걸 크게 담당했던 그 무업을 담당한 음악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그 백낙준 선생님도 사실은 강경으로 이사 올 때 부인이 무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경에서 무업을 담당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옥녀봉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제 그런 그런 계층의 그 비슷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옥녀봉에 김성옥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쪽 지역 말로는 세편에 살았다고 그래요. 네. 그 세편이 뭐냐 그랬더니 서편이었어요. 네.
그 서편이라는데 서편이 확실히 맞긴 맞다고요. 가보면 해가 떨어집니다. 네, 그때가 저기 해가 되는 일망무대로 하지 거기 일망무대가 아니고 노을이 평야니까. 네, 그 43m밖에 안 되는 해발 43m 되는 그 언덕인데 꼭대기 올라서면 용산평야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제 서남쪽으로 금강을 타주로 쭉 향해서 있는데 그것을 그 올라가서 보면 확실히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김성호 일가가 거기 살면서 특히 그 지금 생가지로 추정되는 지역이 해조문 바위, 각자 바위 바로 밑에 네. 거의 꼭대기 네, 부분이에요. 거의 꼭대기 부분.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 이제 공여봉에 달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들을 막 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대부분 그 이전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봐도 그렇고 80년대 사진을 봐도 그렇고 평수가 10평도 안 될 만한 조그만한 초가상가 이런 것들이 판자축 같은 게 다닥다닥다닥 밑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거기 거의 상층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높은 데 좋아하잖아요. 힐 스테이트고. 그런데 옛날에 높은 데 올라가 사는 분은 굉장히 못 사는 거. 거기다 아파트 지면 금강 뷰 되기 때문에 네, 네.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부자돈 분들이 옛날에는 그 지금은 비싼 아파트가 아주 고급지가 다 높은 데 있지만 옛날에 이제 높을수록 물도 없고 나가는 게 힘드니까 천민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 살았죠. 그리고 달동네 같은 게 생겼는데 옹덕분도 지금 말씀처럼 김성옥 같은 분들은 아마 그 꼭대기층에 해당하는 데서 뷰 좋은 데서 살았던 것 같고 나중에 근데 강경 국악원도 바로 그 옆에 그 네. 식당 자리에 맞아요. 그렇게 있었죠. 예. 이 지금 서편 쪽에 김성옥 생활가 있다면 동편 쪽으로 가면 네. 지금 국악원이 자리가 있어서 그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기 국악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봉사였던 영창 나성혁이라는 네. 영창이 군산 사람인데 그 군산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국악원을 하면서 수학들 연습했다는 기록이 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따 또 얘기할 그 백낙준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청양 정산 사람인데 강경이 와서 예, 가야금 사람들을 거기서 그 펼쳐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강경이 중요한 자리인데 그 달리 강경이 중요한 자리가 제 생각엔 강경이 상업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3대 시장으로서 불려지는데 평양과 대구 그리고 강경이잖아요. 근데 지금 평양이나 대구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평양은 메트로폴리탄이죠. 대구도 못지않죠. 그런데 강경은 네, 인구가 지금 2만도 안 될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젓갈시장만 잔뜩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물류의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그렇게 이제 바뀐 것이죠. 옛날 조선 후기에 구한 말까지도 대부분의 물류의 흐름은 물길을 따라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포구와 나루 그리고 항구가 주된 도시가 거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었고 그 물길을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이동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경 같은 데는 내륙항의 역할을 하면서 그 중국에서 오는 상선들과 무역선들 또는 일본에서 오는 무역선들까지도 내륙 깊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 내륙항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강경 가면 젓갈시장을 끝난 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큰 길목이 있거든요. 거기가 왕사방 길목이에요. 비단 포목점 길목. 아 지금 논산이 지금 고향이라 눈에 훤하시죠? 이번에 네. 다 오요. 아유 뭐 골목골목을 지금 설명을 다 하실 만큼 네. 논산이 네. 아주 제가 왜 몇 살까지 사셨어요? 누가는데 예, 논산에서 저는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럼 뭐 정말 그 오랫동안 중요한 시절을 사셨네요. 네, 그래도 그때는 강릉은 저까지 살았겠지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저까지 살아만 갔지. 근데 이제 그 강경에 제가 이런 것들을 긍정을 하고 그려드리는 이유는 강경 그럼 지금의 모습을 보고서 과거에 뭐 저기서 무슨 문화가 생겨날 수 있어? 저기서 어떤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가 있나? 가늠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판소리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디 해남이나 진도, 어떤 완도, 목포, 광주 어디 끄트머리, 나지 이런 데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대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문화가 탄생하는 것이 도서지역이나 변두리에서 문화가 싹틀 수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힘든 지역이거든요. 오죽하면 도서지역은 이 서해안 도서, 남해 도서지역은 다 유배지잖아요. 유배지에서 새로운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공동체들이 문화가 형성된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동서고들이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4대 문명이 다 강유역에서 생겼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지금의 현상에서 이렇게 보면 뭐 파수련 저기 아래역에서 그 도서적에서 생겼을 거야. 지금 그렇게 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쉽게 속단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그 광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가 좋은 작업을 모르겠던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그때까지 봤던 광경은 쇠락한 소음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성욱이 소리를 해서 중고체를 만들었어. 뭐 백납준이 검은산수를 창시했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저가장사를 좀 몰라도 저가장사가 아니라 무슨 음악을 거기서 탄생시켜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18세기, 19세기 이 무렵에는 이 논산 지역이 사계 김장생, 그러니까 율곡의 학문을 이어가는 기호학파들이 굉장히 융성해서 선비들이 많이 살았고 서원도 굉장히 융성했고 인근의 충청도 지역에서 이 학문을 배우려고 논산 지역으로 선비들이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판소리가 문화 소비자들이 주로 양반층들이에요. 그러니까 판소리를 하면 그거를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돈을 내주는 사람이 주로 양반층들이었기 때문에 문화 소비자가 든든하게 있었던 것이죠. 논산 강경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업적 부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부상하던 자본가들, 그러니까 이런 상업을 매개로 해서 돈을 많이 소유한 이런 중인층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논산 지역에서 덕유정계 같은 큰 물자가 유통되면서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큰 계도 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있어서 아마 김성욱 같은 사람이 이런 그 중고제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이제 고제를 물려받았지만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가 싹 트고 또 그것이 사람들이 각광받고 가문을 이어서 내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문화적 배경으로 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이야, 콘티 한 번도 교환하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잘 넘어가네. 네, 김성욱이 만든 중고제는 그럼 어떤 음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고제라는 새로운 유파로서 이렇게 명명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단서를 지금 이제 시작하셨어요. 사기 임장생을 중심으로 한 노론이라고 하는 그 조선 후기에 큰 사상가들의 어떤 본거지가 바로 이제 명제 윤증과 함께 용산 지역에 있었잖아요. 명제 윤증은 지금 용산시 노성면에 있었고 그리고 사기 임장생은 연산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가 붙어 있는 지역인데 그 논산시를 저도 석사논문 쓸 때 김택수의 오가전집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때 조사해 보니까 논산시의 번역 안에 관내에 향교소원이 26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조그마한 관내에 26개가 되는 향교소원이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많대요. 그게 지금 보면 논산 그럼 뭘 생각하십니까? 논산 그럼 뭐가 떠올라요? 연무대. 논산. 훈련소. 그렇지. 논산 그럼 훈련소잖아. 깊이 생각하지 마. 나는 그렇게 깊은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산 훈련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어렸을 때부터 꼭 그 훈련병들이 행군하는 코스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한 달이면 더 번씩 그 행군이 지나가. 훈련병들이. 그거만 보고 총 쏘는 것만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무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할말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족보 보니까 네. 위에 선조들이 무관이 무관 있었어요? 오. 그래서 중요한 샀겠지. 근데 어쨌든 무관으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 논산의 지역에 그 훈련소밖에 생각 안 나는 그 논산인데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향교소원이 쩔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기 임장생의 그 학풍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전국 팔도에서 많은 유생들이 몰려와서 배웠고 이 율곡부터 시작된 학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학파의 어떤 본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우리 허수 교수님하고 잠깐 서서 얘기했지만 경기음악 따르고 충청음악 따르는 게 아니라 경기의 학파가 다 기호학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기호학파는 사실 그 중심 세력은 충남내 본거지 두고 있었죠. 배우지 없어. 그래서
출사를 해서 교수를 받으면 사대문화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낙마를 하면 내려와서 재기를 꿈꾸면서 또 세력을 정비하는 것은 바로 충남이에요. 그 사계림 장생도 그런 맥락으로 그 용산 주계에 세거리를 갖게 되었고 공포를 받은 거죠. 그 윤중 명재 윤중 같은 경우도 뭐 말할 것 없이 잘 아시는 윤성거 그 강화도에서 김상원은 척파파로서 청나라를 무찔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그러자 이제 죽어도 와서 싸워야 돼 좋았어 그리고서 다 결의했어요 혈맹을 했어 그랬는데 윤성거가 어떻게 했죠? 밤에 새벽에 도망을 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그리고 나머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어요 이름 잊어버렸는데 김상원 그 계열에 있는 김상용 김상용 장군 그 정승 같은 경우는 그 전등사 앞에 전등사 삼랑선이라거든요. 삼랑성 전등사를 둘러싸고 있는 삼랑성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이제 청나라 군대가 막 밀려오니까 삼랑성 문로에다가 화약을 잔뜩 쟁여놓고서 들어오면 폭사시키려고 그리고 같이 자폭하려고 준비하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도망갔습니다. 나머지 다 거기서 자폭해요. 저기 우리 김성욱 얘기를 다시 김성욱 같은 입신인지 같은 입신인지를 모르겠네. 그렇구나. 그 윤성거 그 집안이요. 그 지금 저기가 누가요? 그래가지고 논산한테 선거운동할 때 논산의 아들 논산의 후손 이랬다고. 그리고 그 그래서 아버지는 선거해 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저 공주 농고 나왔다 그래갖고 공주의 아들 이러고 다녔어요. 개코라고 논산이랑 군대 지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기요 그런 얘기보다 우리 빨리 김성욱 얘기 다시 돌아가. 그래 편집하네. 예, 그 김성옥이 그런 그 중고제라고 하는 음악을 그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서 퍼뜨리게 된 배경에는 그 사계 김장생이나 박평균 시대의 본거지 명재 윤증 같은 그런 인물들, 그런 학자들 또는 그 양반층이 두텁게 배우면서 있었다. 이 것이고 지금 금방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환소리를 했을 때 주요 관객층이 지금 말고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을 상대했을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한테 소리 해봤자 이 어려운 소리 해봤자 뭐 할 거야. 그리고 이 판소리가 모든 장르 레파토리가 보면 그 한문투성이에다가 수식어 투성이에다가 뭐 좋은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좋은 문장으로 멋지게 불러 제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시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을 때는 이 분명히 금방 말씀하신 미사여구가 아니라 그냥 분명 묻어놓은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 식자층을 겨냥한 음악이 새롭게 태도된 거 아닌가, 대두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김성옥과 관련돼서 김정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제 김성욱은 그 수련을 하느라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한 10년쯤 이렇게 수련을 하고 나와가지고 학술풍이라는 병에 걸려서 안준뱅이 명창으로 유명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독공을 하고 나와서 전주 선화당에 가서 소리를 하고 이름을 얻었다, 명창으로 이름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이상으로 보면 김정근은 사실은 10살도 채 못 되고 한 5, 6살쯤 그럴 수가 없죠. 예, 뭐 하여튼 아주 어린 10대 애 시절이었을 낳았으면 텐데 뭐 10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18, 19에도 옛날에 낳았지. 그것도 그 이동백이 13살에 그러기도 장가를 하네요. 갔어요. 그래요? 이동백이 오늘 처음 알았네. 13살에 13살에 장가를 보냈어. 부인이 4-5살도 많고. 그렇죠. 그랬는데 부인이 나이가 거기에서 많아서. 이제 후손이 없었을 뿐이지 옛날에는 예, 14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욱이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슬픈 소리로 이제 처남을 만나고 울면서 소리를 했는데 그게 진양조 장단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양조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진양조 때문에 그 판소리가 담당하는 비극적인 정서나 혹은 웅장하고 이렇게 그 장쾌한 어떤 풍경을 묘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양조 장단에 얹혀져서 아주 장엄하고 우아하게 그 격조를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김정근은 이제 후대에 김정근 관련된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김정근 선생이 아버지 그 김성옥이 진양조를 그 창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명창들에게 진양조 턱을 냈다. 김정근이 아버지가 진양조를 창안하신 거에 대해서 아들이 진양조 턱을 낼 정도로 김성옥 선생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게 당시에 다 알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송은로 선생이 귀곡성이나 뭐 이런 이별가 같은 거로 진양조를 더 이제 완성을 시켰고, 또 그 동생인 송강목이 그 제주도 갔다 오는 길에 범피중을 부르면서 진양조를 다시 한번 더 강고하게 소리로 만들어낸 이런 그 연계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김정근도 명창인데 오히려 김정근의 역할이 사실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진양조를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궁접이라고 하는 장단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 또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우리 김성옥만의 소리인지 아니면 당시 그 김씨 가문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송씨 집안 가문과 연관된 소리도 있었을 수가 있고, 그런 가문 소리를 잘 이어서 이거를 근대의 김창룡이나 이동백이나 황호통이나 이런 많은 명창을 길러낸, 저는 김정근이 중고제의 그 뭐랄까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낸 장본인이고, 오히려 근대까지 이렇게 중고제가 살아있었고 또 잘 전승됐던 그 역할을 김정근이 했다. 이렇게 그 김정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옥의 아들 김정근이 없었다면 김성옥은 30대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 유명세도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성우만큼. 그래서 전기 8명창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일찍 그 땅에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끼친 업적은 중고제라는 하나의 유파를 창시하고 또 진양조라고 하는 민俗학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장단을 만들어낸 거.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렇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서 나왔으면 아마 중고제는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김정근, 그 아들 김정근이 강경에서 장항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 장항에 가서 조그마한 골짜기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거기에서 그 자기 아들인 김창룡, 그리고 그 부채출의 이동대, 뭐 공주의 황호통, 김석창 이런 기라성 같은 명창들을 길러내므로 해서 이후에 이게 하나의 큰 군 집단이 형성하게 되고 그 음악의 스타일을 창출하게 되면서 중고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런 요인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후대 그 보성소리 정은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깥에 활동을 많이 안 했지만 아주 훌륭한 교육자로 이름이 나서 다 모든 명창들이 거기 가서 정은미 선생 소리를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정근 선생도 지금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내역은 뭐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 근방의 충청 지역에서 명창들이 다 김정근 선생 문화에서 아마 거쳐간 걸 보면 당시에 훌륭한 교육자 역할을 아마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강경 못지않게 지금 소천 같은 경우도 김창룡, 이동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김정근, 그 김창룡의 아버지이고 또 김성옥의 아들인 김정근의 역할을 본다고 한다면 그 김정근에 대해서 다시 증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김창룡 묘소나 김정근 묘소나 뭐 이런 게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잘 모르죠. 네. 그런 것들 김창룡은 서대문에서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서울에서. 그리고 나서 그 지원진이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동백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이제 그렇게 게스트하우스 활약하다가 돌아가실 때는 평택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동백이 이제 모셨던 이 마지막 그 이름이 평택 사람이라 평택 가서 돌아가셔서 평택에 어떤 모처에다가 모셨는데 그게 한 지금으로부터 7, 8년, 10년 안 되실 거예요. 그 수요가 바뀌면서 밭으로 써먹게 되니까 바뀌면서 무연금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파멸가 됐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파멸 되기 전에 연락이 왔으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중국의 마지막 큰 꽃을 피웠던 거장 김창룡이나 이동백 선생의 그 유택, 유품 이런 것들을 건질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네, 안타깝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김성옥 선생이 시작 해가지고 퍼뜨리게 된 분당권의 중고제, 그 중고제 음악이 이후에 성록으로 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서 동편제로 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그 외에 또 그 익산, 완주, 검산 등이 주목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 금강권의 그 중국제 관련된 그 전통의식의 문화를 한번 쭉 개발적으로 해주시고. 금강권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필이나 포구가 발달했기 때문에 상업자본과 연관돼서 후대에 이제 이런 문화가 번성을 했는데 그 문화 번성의 큰 요인으로는 상업자본도 있겠지만 금강권을 끼고 있던 많은 그 유학자들 또 서원들 이런 그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문화가 더 형성되고 발전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김성욱 선생 후대만 하더라도 벌써 장항도 있고 서천도 있고 또 홍성도 있지 않습니까? 홍성도 나중에 또 김창룡이 살았고 요물에. 그래서 이렇게 그 중요한 상업 지역을 장터라든지 포구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 문화를 팔고 또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 이 중고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김성욱 선생 바로 조금 한 20년 전 앞서서 권삼득 선생이 완주에서 웅포 지역 그 익산에 와서 살았죠. 웅포 지역이니까 확실히 안 나와 있지만 익산 지역에서 살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씨 가문하고 또 연관을 맺고 있어서 이 권삼득의 영향도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권삼득이 판소리꾼이 된 매력이 뭐 노래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이래서 꼭 됐다기보다는 제가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판소리 충양가를 처음 쓴 유진한 선생의 둘째 아들이 완주로 양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한 선생의 둘째 아들이 완주에서 살면서 아버지가 있었던 그 천안 지역이나 혹은 그때 당시에 그 충청도 뭐 태산담이나 한담이나 이런 문화들과 연관이 됐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그쪽에 소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권삼득과 또 인연이 맺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추정이 가능한데요. 권삼득 선생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또 비슷합니다. 유진한의 그 둘째 아들 역이라고 하는 유역이라고 이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이 다 이 금강권과 이 내포권 안에서 충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서 중고제가 점차 이제 그 양반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취미 또는 기호가 되고 또 소리꾼들도 좀 더 뭐 완전히 뭐 광대 집안이라기보다는 비가비 형제나 양반 집안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금강 위와 금강 아래에 이런 권역이 조금 나뉠 수 있는 분기점도 김성욱 시대에 생겨나고 있었다. 좀 보입니다. 네, 아이고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오늘 첫 순서는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염계달, 그러니까 이 내포 지역의 중고제 시도라고 하는 염계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금방 교수님 말씀처럼 목천의 유진한 그리고 조선창에서 얘기하는 최선달과 함께 거론되는 최초의 명창이 하한도에 대한 얘기. 공교롭게도 하한도도 목천 사람이고 그리고 유진한도 목천 사람인데 유진한 석국신광수, 서천의 석국신광수와 함께 가사나 타령 쪽에 상가를 창작하신 주인공들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과 그리고 또 그때 교류됐던 문사들, 양반들, 그분들이 아마 판소리 초기에는 합류층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의 관계들, 그분들이 열었던 시사와 시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조금 어렵겠지만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박사님 그거를 좀 준비하셔서 그런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강에서 그 소리를 퍼뜨리면서 3대에 거쳐서 김성욱, 김정준, 김창룡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거친 금강의 소리 중고제를 만드는 김성욱 일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강경에 가시면 젓갈을 사시고 나서 옥녀궁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기요. 그럼 거기 걸어서는 조금 땀 한 번 날 만큼의 거리예요. 걸어서 한 15분, 20분 걸리고요. 차로 가면은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데는 뭐 껌이야 껌. 여기서 향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릇밖에 안 되는데 가면 풍광이 대단합니다. 평야에 있는 43m의 봉우리이기 때문에 주변이 아주 멋지게 보여요. 아 근데 거기 요즘에 박범신 문학관 생겼잖아요. 서금문학관, 네, 강경 네, 네. 서금문학관. 그 자리가 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약간 성길나라네.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 김성옥이 생가지라고 추정되는 바로 그 밑에 지금 현대 작가인 박범실의 문학관이 들어서 있거든요. 겁나게 큰 콘크리트로 그냥 탁 덮어 있어. 그걸 보면 소리 답답해. 자, 우리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지나왔던 세월들을 생각 안 해버리면 그렇게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영을 되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미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유행했다고 하는 것들 과거의 것이지 하고 넘겨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 속에서 나의 뿌리,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지나왔던 자취까지도 함께 연결시켜서 나의 삶이 더 풍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음이 좀 풍부해지셨나요? 네. 네. 그러면 잠깐 5분간 쉬셨다가 권도희 박사님 모시고 우리 조선 후기 그간만에 기생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기 전에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네, 잠깐 쉬시겠습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